4.15 총선 완전 정복. 총선 완전 정복 정치 덕후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청취자 이선영 님이 벚꽃은 내년에도 피는데 올 한 해 꽃놀이 좀 안 한다고 어떻습니까? 제발 좀 자중합시다. 이런 문자 보내셨는데 김민하 기자는 뭐 하셨어요 주말에? 주말에 네. 저는 일만 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저는 일만 하고 제가 꽃 구경을 한 게 아니라 예. 꽃 구경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아 진짜 좀 많았죠 인파들이 여기저기에. 제가 이제 여의도에 일을 하러 갔는데 예. 예년 같으면은 뭐 여의도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예년 같으면 꽃이 이렇게 폈을 때 여의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다. 그 윤중로. 정도인데 네. 지금 그런데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여의도에 이제 살고 있거나 그 근방에서 뭔가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좀 있는 경우는 있는데 네. 확실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위력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뭐 그거를 뭐 안 한다는 사례들은 좀 말씀하셨지만 위력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력들은 해요. 근데 그래도 좀 더 해야 되고 또 저는 마스크 안 끼고 다니는 사람이 전보다 훨씬 많아진 걸 주말 사이에 느껴서 여러분 바싹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마스크를 안 쓰면 이 건물에 못 들어옵니다. 지금. GBS는 그래요. 못 들어옵니다. 자, 오늘 총선 완전 정복 살펴볼 키워드 첫 번째는 코로나19입니다. 총선 특집 키워드인데 코로나19예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변화된 여러 가지 이제 선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투표율이 하락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표장에 가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괜히 이제 어떤 남에게 피해를 내가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예고치 않은 어떤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네. 투표장에 사실은 뭐 내가 반드시 가서 지지할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유권자는 반드시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약간 마음이 좀 오락가락하는데 이거 뭐 코로나19도 위험하고 한데 내가 굳이 뭐 투표장까지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가능하죠. 그렇죠. 이런 점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재외국민 투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이제 좀 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각국의 이동 제한 조치가 확대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또 낮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예 재외국민 투표를 못하는 곳도 꽤 많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투표소 자체를 열 수 없는 곳도 많고 이래저래 일단 투표율이 저하될 것 같다. 그러자 투표 기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왔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이제 제안을 한 건데요. 사전 투표 기간을 닷새로 늘리고 투표율은 사흘로 해서 분산 투표를 유도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그 핵심이 어떤 다른 뭐 어떤 영향을 고려한 게 아니라 어떤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서 그 방역 대책을 투표에 적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투표가 다 진행이 되면 투표자 간의 어떤 거리를 유지를 한다든지 또는 기표 용구로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는 그러게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이렇게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뭐 듭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게 당장 가능할 것인가 법적으로 조율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쉽지는 않은 주장인 것 같아요. 분위기를 봐도 좀 안 살아요. 덜 살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선거운동하는 후보들이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외로운 어떤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끼고. 악수도 이거 잘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신청도 악수- 못하죠 하긴. 그렇죠. 악수도 못하고 네. 자기를 알리는 그 큰 어떤 패널이나 이런 거를 하나 들고 서 있는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떠들썩하게 만약에 선거운동을 지금 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 이 와중에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이런 소리 나와요. 그렇죠. 떠들썩하게 한다고 할 때는 또 혼자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예. 앞에 뭐 이렇게 선거운동원이 율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광경을 보면 사실 또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좀 선거전을 조용히 치르는 이런 분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무겁기 때문에 너무 흥겨운 어떤 로고송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영향이 이제 생기느냐? 첫째로 뭐 대중매체나 온라인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좀 이번에는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뭐 이제 TV 기준으로 메인 뉴스들 보면은 앞에 여전히 다 코로나예요. 그렇죠. 한 10분, 20분씩 코로나예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지금 총선 뉴스가 앞에 전면에 10분, 20분, 30분씩 도배가 돼야 되는데 뒤로 밀려난 곳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뉴스의 비중 사이를 뚫고 누군가가 뉴스에 노출이 된다고 그렇죠. 할 때는 그건 사실은 유력한 후보 중심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신진 인사나 이런 사람들이 네. 뭐 어떤 그 혜택을 보는 것은 어려울 것 상당히 같고 어려워요. 그렇죠.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 유리한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의 영향이
영향이 얼마나 미칠 것인가 툭툭툭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면 유불리 따져볼 때 누구에게 더 유리하고 누구에게 더 불리합니까? 일단 투표율이 저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심 지지층이 얼마나 이제 결합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른바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으로 분류가 되는 예. 이 사실은 유권자층이 투표장에 안 갈 확률이 지금 높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무당층 중에 굳이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 여당이냐 아니면 보수 야당이냐를 사실 따져보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보수 야당이 더 많을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일단 이제 핵심 지지층을 보수 30, 진보 30 이렇게 보면 맞아요? 콘크리트 지지층? 과거에는 그게 보수가 좀 더 높았는데 예. 이게 탄핵을 거치면서 사실은 좀 이제 떨어진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핵심 지지층은 뭐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봅니다. 자, 그럼 양쪽으로 꼭 갈 사람들은 비슷하고 중요한 거는 무당층. 그렇죠. 마음이 좀 흔들흔들하는 이쪽 층인데 이쪽 층이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코로나 국면에 그걸 보자면 보수 야당 쪽이 조금 더 많다. 그러니까 원래는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그리고 투표 환경이나 이런 게 좋았으면 보수 야당을 찍을 수 있는 투표 인원들이 안 갈 확률, 투표장에 안 갈 확률이 더 높은 그런 조건이다라는 거죠. 네. 즉 보수 야당에 불리하다. 코로나19가 지금 상황은 아하, 보수 야당에 불리하다. 무당층이 안 갈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또 핵심 지지층이 강도가 얼마나 그 콘크리트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도 지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탄핵의 이후로 보수 야당의 지금 그 콘크리트의 강도가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유실이 일어난다면 네네. 보수 야당 지지층에서 사실은 유실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투표율 문제는 어디가 뭐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수 야당에 좀 불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까지 17일 남았는데 17일 동안 코로나가 어떻게 번지고 어떻게 잡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코로나를 뭐 일부러 어디서 걸리게 한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 못 막아내느냐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지금 여당의 선거 프레임인데 지금 원래는 이제 이 시점에 총선을 치른다고 했을 때는 정권 심판 선거 뭐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중간 그렇죠. 평가가 이제 되는. 그렇죠. 근데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시선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실 중간 평가 선거다라는 성격은 많이 희석화되고 있다라는 네. 게 여러 사람의 이제 의견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 대책이나 이런 게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를 강조하고. 그렇죠. 코로나19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정권 심판 선거의 성격을 약화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 야당이 나름대로는 이제 반격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아까 서른 최고위원하고 인터뷰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그 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박정희 때 사실은 박정희 정권 때 의료보험 체계를 만들었다. 그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거고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경우에도 자기가 의료보험 만들 때 기여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얘기했더라고요. 1977년에 사실 서강대 교수할 때 박정희 정권에서 의료보험 이 골간 만들 때 참여해라 이걸 이제 자기가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노태우 정권 때 보사부 장관 하면서 네. 지역의료 도입할 때 또 관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맥락은 있는데 근데 앞서도 말씀했지만 사실 지금 우리 방역 대책이 성공하고 있는 거는 진단을 잘해서가 크고 그 진단을 잘해서의 요인이라는 거는 메르스 사태의 교훈이거든요. 긴급 사용 승인제도 도입한 거. 그래서 이게 팩트를 따지면 약간 어긋나는 부분은 있지만 정권 심판론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여당의 전략인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는 걸 깨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갖고 온 그런 이제 프레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만 18세가 투표를 하게 된 거, 요 영향은 얼마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만 18세 유권자층 한 5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이제 투표권을 이제 행사한다 이렇게 그 만 19세까지 합치면 뭐 114만 명이 10대 유권자일 꽤 거다. 많아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젊은 층이 진보 성향을 띌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상보다는 보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의 포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조사와 분석 결과가 있거든요. 10대가 보수적이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경쟁이 좀 심화되는 이런 교육 환경에서 이제 자라왔고 어허. 또 여러모로 지금 어떤 진보 정권에서 이제 어떤 겪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이제 좀 자주 적용을 하면서 그런 이제 성향을 갖게 된 거 아니냐라고 보이는데 또 이제 젊은 층 중에 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런 인자들의 어떤 그 성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 다만 이번에 선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바 있고 예. 근데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이 좀 밀리면서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선거 교육 뭐 이런 거 시킨다고 했는데 결국 뭐 전혀 뭐가 없네요. 아무도 관심이 할 없습니다. 수가 없네요. 할 수가 아무도 없죠. 관심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 코로나19 때문에 학사 일정 밀린 게 개학 연기가 돼서 이제 선거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에 사실은 정신이 없고 네. 그다음에 또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의 문제도 사실은 엮여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다. 그래서 큰 어떤 핵심적인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는 좀 저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코로나19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만 18세 투표는 그닥 큰 영향은 못 미칠 것이다. 그래요. 키워드 하나만 더 볼까요? 원조 친박 배신의 정치 유승민 유승민 의원 오랜만에 등장을 했더라고요. 거의 50일 가까이 안 보이다가 지금 선거 지원을 시작을 했는데 네. 27일 날 이제 진수희 후보, 그다음에 어제 지상욱 후보, 그다음에 김웅 후보 선거사무소 찾아서 이제 지지 활동을 하면서 한 말이 상당히 화제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원조 친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승민 그렇죠. 의원이. 그렇죠. 제가 원조 친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개파를 따지지 않고 어떤 후보든 돕겠다.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은 바 있지만 고사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역임은 잘 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천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그거는 선거 끝나고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이 원조 친박이 맞아요? 맞죠. 확실히 맞죠 이거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과거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한 바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005년 10월 달에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었는데 대구 동구을에 이때 이제 지역구 선거 출마를 처음 한 거거든요.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시 상대 참여정부의 이강철 전 비서관을 꺾어서 이제 지역구 의원이 된 겁니다. 이게 특이한 사례인 게 그전까지는 비례대표 의원이었거든요. 맞아요.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고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지역구 의원이 된 거니까 아주 희귀하죠. 그렇죠. 이게 뭐 이례적이죠. 역사상 통틀어 두 개 사례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희귀합니다. 근데 이 희귀한 사례를 누구 입김으로 했겠습니까, 사실. 당시 박근혜 대표 입김으로 하는 거죠. 그랬겠네요. 그래서 원조 친박이 맞는데 근데 이제 2011년에 새누리당으로 당명 개정하는 거에 반대해서 좀 사이가 틀어졌고 네. 2014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논란 많이 나올 때 청와대 참모들이 이제 얼라들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또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자로 공개적으로 찍어버리면서 사이가 틀어진 건데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와, 이 사람 원조 친박이었지 잊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내가 사실은 말이야 원조 친박이야 이 얘기를 꺼낸 게 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치인 발언이라는 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죠. 하는 얘기는. 뭔가를 생각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일단 유승민 카드라는 게 나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수도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투표장에 갈까 말까 하는 무당층들에 있는 이제 중도층들 그 사람들을 좀 끌어당기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중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사실 네. 유승민 의원이 전면에 나서면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탄핵의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배신자야 이렇게 배신의 생각을 기억도 하기 떠오르고.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절충적인 메시지를 낸 건데 그래서 뭐 원조 친박이다 개파 불문 뭐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일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친박계 이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면에 어쨌든 이제 선거 지원을 다니는 거는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어떤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죠. 중도층의 어필을 하면서도 나도 사실은 친박이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도 어필하는 이제 이런 포석을 뒀다는 건데 유승민 효과, 김종인 효과 얼마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김종인 선대위원도 사실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효과를 노린 이제 인선인데 그렇죠. 이 선거 전체판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미래통합당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는 악재가 많지 사실 호재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도움이 상대적으로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막판으로 가면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런 성격이 뭐 완전히 제로인 상태로 선거가 진행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느 정도 살아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유승민, 김종인 카드가 어느 정도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보수 통합 이 분위기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유승민, 김종인 두 사람 모두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내부 반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오늘 이제 한국일보 인터뷰를 보면 이석영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보다 선거 끝난 후 당내 자신의 위치나 역학관계에 관심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래서 김종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여기 휘둘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내 분란을 어떻게 지도부나 이제 선대위가 통제하느냐 이게 이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구호를 내세웠더라고요. 전형적인 정권 심판론 구호죠. 그렇죠. 강한 메시지를 탁 던지면서 이 주도권을 좀 쥐어보겠다 이런 포석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번에는 김종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근데 이번엔 좀 늦게 지금 합류했잖아요. 그렇죠. 17일 남기고. 과정이 좀 논란도 있었고 그렇죠. 저는 뭐 황교안 대표가 무슨 수든 어쨌든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뭐 끝까지 할 거다라고 봤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9시에 네. 김종인 위원장이 안 간다라고 그래서 제가 약간 슬프기도 했는데 결국은 가지 않았습니까? 갔어요. 그 정도로 네. 공을 많이 들여서 이제 영입을 한 예, 거지만 예. 공천 논란도 있고 그런 이제 맥락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뭐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악재가 많기 때문에 도움은 분명히 된다라는 거죠. 미래통합당에. 자, 여기까지 오늘은 살펴보죠. 4.15 총선 완전 정보 김민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